첫 번째 이슈는요. 15일 예정돼 있습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축구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열리긴 열리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평양 축구 월드컵 예선전입니다. 우리와 북한 간의 경기인데요. 현지 생중계 지금 사실상 무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만 보며 속수무책이다. 뭔가 얘기를 안 해요, 북한에서. 이 경기에 관련해서 뭔가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요. 보시죠. 15일이면 내일 모레 아닙니까? 남자 축구 내일 15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29년 만에 평양 원정 경기가 열리는데요. 지금 중계권 관련해서 북한과 뭔가 합의를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계가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취재진 방북 그리고 현지 중계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장면 실시간 전송 자체도 지금 불투명하고 되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북한 쪽이요. 무슨 반응이 없습니다. 협의를 하자 그래도 반응이 없고요. 뭘 하자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관련이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인데요. 깜깜이 월드컵 예선. 그렇습니다. 뭘 알 도리가 없게 됐어요. 경기는 열리지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응원단 없이 휴대폰 두고 평양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축구 평양전. 북한 거부로 직항도 불발됐고요. 그래서 베이징으로 경유회 통해서 평양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선수 지금 베이징에 있습니다. 오늘 평양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분위기다. 내년 올림픽 단일팀 이거 되겠느냐. 지금 올림픽 단일팀 얘기도 있죠. 그리고 향후에 올림픽 뭐 공동개최, 뭐 월드컵 공동개최 이런 국제경기 공동개최 얘기 나오는데 이게 되겠냐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선수들 결의를 다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있습니다. 보시죠. 웰경제입니다. 북한 5만 명 일방적 응원 이렇게 이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응원단이 전혀 가지 못했거든요. 그럼 북한 쪽 관중만 있는 겁니다. 벤투어 그래도 이긴다 이런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한국 축구 내일 평양 원정입니다.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인데요. 선수들은요 이게 대북 제재 문제로 휴대전화 반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두고 간다. 그리고 가져간 물품도 남기면 안 됩니다. 모두 가져와야 되는 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서 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변수 또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지켜야 될 행동이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선수를 다 이해했고 뭐 경기 외에 다른 것에는 크게 변수 생기지 않게 저희가 잘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선수들 하나가 돼서 좋은 결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측의 그 재반 문제에 관련해서 의사를 다각도로 타진하였으나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신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에서도 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계속 다각도로 입장을 타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일 평론가. 네. 과거에 보면요, 적대 국가 사이라도 사실 이런 스포츠 경기, 이런 월드컵 내지는 올림픽에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요, 다 열어놓고 개방하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지금 북한과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은 접촉이 있었고 협의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예. 그 북한을 그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예.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예. 생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후퇴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제 그야말로 로그 스테이트, 불량 예. 국가라는 거에서 많이 이제 한국과 협조를 하면서 예.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줬었는데 예. 국제사회가 이거를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확산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팀이 예.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뭐 돌발 상황 같은 거에 대응을 하는 거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 예. 우리가 뭐 거기 대사관도 없는데 예. 통신이나 이런 긴급 연락망 같은 예. 것을 그럼 어떻게 갖출 것이냐 예. 이런 걸 잘 준비해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은 5만 명이 그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응원을 한다. 예. 그 응원이 대단하거든요. 예. 북한 응원이. 예. 근데 멘탈을 좀 잘 중무장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선수들에게 응원을 예. 보냅니다. 예. 최영철 편집위원. 과거에 보면요, 이 평양에서 저런 예선전 경기를 우리도 해본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그 선수들의 인터뷰도 몇몇 신문에 실렸는데 그 선수들의 말에 따르면 5만 명이 압도적인 응원을 보내는 상황에서는요, 이게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가 정말 힘들더라. 뭔가 너무나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외적인 요인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여러 가지 무슨 중계 문제, 응원당 가는 문제, 여러 가지 반응이 없는데 이걸 떠나서 최소한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한 분위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예. 심판이죠. 심판이 5만 관중에게 주눅이 들어서 피스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예. 선수들이야 뭐 손흥민 선수 등을 비롯해서 예. 워낙 국제무대에서 오래 뛰고 예. 그리고 관중들의 야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눅 들지 않는 그런 마인드가 돼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역시 심판이다. 심판이 제대로 북한 선수들의 반칙에 대해서 예. 제어를 하고 제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 가장 걱정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중계가 되지 않으니 예.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는지도 완전히 깜깜이 경기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북한은 이번에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예. 역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 국제사회의 외톨이. 항상 뒷방으로만 도는 나라. 이것으로 또다시 낙인 찍힐 것일 수밖에 없다. 예. 북한이 이렇게 간다면 예. 자신의 미래를 더욱더 암담하게 할 뿐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예. 분명히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전력이 압도적인 격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피파 랭킹은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저쪽이 뭐 예. 압도적으로 응원 관중을 뒤엎고 한다 예. 하더라도 우리가 이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북한은 역시 예측 불가능한 나라다. 예. 정치를 위해서 스포츠, 매너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나라다.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장밋빛 환상만 봐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사실 묻어나요. 이게 중계도 잘 되면서 북한 관중들의 모습.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응원단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응원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일부 북한 주민들도 우리 쪽을 좀 응원하는 모습을 좀 약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텐데 왜 이런 상황으로만 가야 되는 건지 두 분 변호사께도 제가 잠깐 좀 질문 드릴게요. 장유희 변호사.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이번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럴까요? 정말 그 북한은 어떤 예. 체제의 특성상 스포츠를 그냥 있는 스포츠 그대로 예. 좀 자율 영역에 두는 게 아니라 예. 뭔가 이제 정치적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돌발 행동을 예.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저희가 평창 올림픽 때도 그 전례에서 봤듯이 예. 얼마나 그 어떤 스포츠 이벤트를 계기로 해가지고 평화적인 국면이 좀 도래하는 굉장히 좀 좋은 계기가 됐죠, 사실 예, 그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더라도 이런 예. 하나의 기회를 좀 하나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스스로 좀 차버린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윤시환 변호사. 지금 사실 제일 이 축구 팬들께서 아쉬워하는 대목은 이 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협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정도면요, 장비도 들어가야 돼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글쎄요, 이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시아 축구연맹이나 뭐 국제축구연맹 이런 데서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최종 예선의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예. 축구연맹이 중계권을 갖고 있대요. 예. 이게 2차 예선은 이제 그 개최국 개최국이 예, 갖고 있다 또 있기 그러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예. 이제 중계권이야 뭐 돈과 결부돼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예.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허락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 전 여기서 가장 의문시되는 것이 어쨌든 남북 간에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 예. 판문점 합의하고 예.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예. 사회체육 문화 부분은 교류 확대하기로 한다라고 분명히 정상간 합의를 했어요. 예. 이 합의를 사실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예.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지 않는 이런 현상을 확인한 거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스포츠 분야지만 예. 정치적 합의,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도 이런 북한의 인식을 우리가 예. 잘 알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말씀하셨지만 그 평창 예. 동계올림픽에서 또 우리가 환대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남하는 경로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환대를 했는데
북한은 전혀 그걸 또 고려치 않고 있어요. 그러면 예. 상호주의에도 어긋나는 이제 국제법 질서에 전혀 편입되지 않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예. 또 나라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스포츠 정신에도 또 어긋나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보면 북한이 정상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태를 보여준 거죠. 이번 단적으로. 이럴 바에는요, 차라리 그냥 제3국가에서 이 경기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뭐 앞서선 뭐 설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뭐 그렇게는 안 됐고 일단 평양에서 내일 열리게 되는데 지금 분위기라면요, 뭐 경기를 볼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뭔가 당정청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또 발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조국 장관,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볼 것이다. 끝을 본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끝을 보겠다. 이거는요, 어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어떤 상대에 대한 경고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 슈퍼검찰 힘빼기다. 힘빼기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입니다. 고강도 압박이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요.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수뇌부가 모였습니다. 일요일에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검찰개혁 연내 앞당긴 후 조국 장관 명예퇴진 전략 분석도 나온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일요일인데 이례적으로 회의를 했고 최근에 이 검찰개혁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좋게 말하면 속도를 내고 있다. 조금 부정적이라면 서두르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배경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지는데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 있네요. 조국 장관을 연내에 명예퇴진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역할이 끝났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는 물러서도 된다. 뭐 이런 그림인 거예요. 이런 분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한국당은 이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조국 구하기 가짜개혁이다. 또 이런 혹평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요 조 장관 명예퇴진 부분에서 좀 더 분석이 된 내용이 있는데 요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뒤 조 장관이 명예퇴진하는 것을 출구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출구 전략, 뭐 명예퇴진, 많은 신문들이 오늘 이런 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 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습니다.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주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당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요.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입니다. 자,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반드시 찍겠다. 그리고 두 가지 법안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내용,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내용인데 그걸 빨리 신속히 처리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달 말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여권 내에서 계획이잖아요. 자, 김사일 평론가. 그런데요. 앞서서 사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합의를 할 때 순서가 좀 있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뒤에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다. 이게 합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이 그 순서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야당이 좀 반발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근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무슨 일이 있어서 끝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조국 장관의 얘기입니다. 그 의지를 표명하기 전에 지금 본인 때문에 국론이 상당히 많이 분열돼 있고 민생을 국회에서 챙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인으로서 유감 표명을 좀 현 상황에 대해서 하고 최소 사과는 아니지만 유감 정도의 표명을 좀 있어야 되는 거 좀 아니냐. 이렇게 검찰 개혁이 중요하니까 좀 도와달라는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게 좀 먼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모습에서 좀 약간 아쉬운 대목을 그렇게 좀 잡으신 겸손한 거네요. 모습을 찾아보기 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혁 내용이 이게 완벽한 것이냐 과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과연 완벽한 개혁도 아닌데도 이렇게 만약에 밀어붙인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좀 아까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고강도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 입장에서는 뭐 그 질문하신 부분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그 지지율도 많이 중도층에서는 그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두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좀 있으면 후보들을 정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럼 후보들을 정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후보들 간의 유불리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불리한 후보들한테는 이제 당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나왔지만 조국 장관이 그러면은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퇴진했을 때 총선의 그런 기반이 무너지지 않겠냐. 그 우려는 저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을 지금 속도를 내는 이유가 출구 전략 차원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뭐 그런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윤창 변호사,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이 검찰 개혁 법안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야당은 그거에 동의하면서 다시 선거법 얘기를 먼저 같이 섞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에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자 이거였는데 지금 순서를 바꾸러 가면 다른 야당이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득이 될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민주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저희 당은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선거법부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도 무리한 해석을 통해서 사실은 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의견도 보면 11월 27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뭐 한국당에서 그것마저도 좀 너무 짧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넘어온 지정된 법안의 그 법안 내용이 형사소송법하고 그다음에 검찰청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조건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만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어제 보니까 당정청회에 참석한 진영 행자부 장관도 참석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행자부의 업무, 경찰청을 관하는 행자부의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법사위에서만 다루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행안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관상임위원회의 법령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상임위원회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90일간의 체계 작구 심사는 필요 없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사위 경우는 마지막에 어떤 관문 역할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상위가 법안 내용을 다루는 법사위 그리고 마지막에 체계 작구 심사라는 법사위 요걸 이렇게 분리해서 통상 보는데 여당 그걸 같은 걸로 봐서 빨리 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가능하다고 10월 달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선거법은 11월 28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의 시차가 있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언론에서 분석하기로 그게 맞다면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게 지금 명예롭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에 연관돼 계신 분이에요. 지금 당장 퇴진시켜도 될 일을 굳이 명예롭게 퇴진시킬 이유가 뭔지 오히려 만약에 4.15 총선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퇴진시키는 것이 결단을 보여주시는 것이 총선에 더 유리할 텐데 명예롭지 못한 이런 퇴진을 막는 이유가 과연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검찰개혁의 그 내용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 검찰개혁이라 하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검찰권 행사를 독립시키는 거였는데 언제부턴가 검찰 신빼기가 됐어요. 그것도 검찰 신빼기인데 힘이 주로 어디냐면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 이런 분들을 수사하는 직접 수사 부분의 신빼기. 이게 과연 누가 그 수혜자겠습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말씀하시지만 실제 그 검찰개혁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수혜자가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법령이 통과되기도 전에 예. 대통령령부터 개정해가지고 특수부를 폐지하자는 이런 움직임이 입법 체계도 안 맞지만 예.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예. 아니면 현 여당과 청와대를 위한 것인지 이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윤기찬 변호사가 지적하신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요약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내군 이유가 분명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제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 그리고 검찰 개혁의 내용이 바뀌고 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이 아니라 검찰의 힘 빼기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한 의견 좀 주십시오. 일단 정치적인 이유가 예. 뭐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검경 뭐 수사권 조정이랄지 공수처 설치의 주간 상임위는 법사위 이미 분명하고 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이제 90일 자꾸 심사를 한다는 부분 더 예. 빨리 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완전히 그러다라고 일면 타당하다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예. 또 조국 장관이 이런 언급을 수차례 했습니다. 나는 예. 수단이다. 검찰개혁의 수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기가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예. 지금 검찰개혁의 여론이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 여권은. 지금 자칫 주춤하다가는 예. 오히려 실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여론이 형성돼 있는 개혁 상황에서 요구 여론이 상당히 높을 때 해야 된다. 예, 이게 주춤할 수 있는 예, 이걸 뭐 이렇게 느리게 가져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고 예. 또한 이제 말씀하셨듯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예. 이 국면이 계속 늘어질수록 여권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내, 뭐 명예퇴진이라고 예. 나와 있지만 예. 명예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 조국 장관이 이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이제 퇴로를 이제 만드는 이런 그럼 전략을 어떻게 보면은 구사하는 게 여권의 아닌가. 시각은 역할 마무리 정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 검찰 개혁 그 내용이 바뀌고 있다. 지금 윤기찬 변호사 그렇게 지적하세요. 예, 그건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힘 빼기. 예. 이전부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너무나 많은 예.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독점하고 있는 예. 다른 국가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 문제 제기에 초점이 예.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지금의 이 논의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예. 상당히 긴 어떤 논의의 그 시간을 거쳤고요. 예. 단순히 정치권과의 분리만이 예. 검찰개혁의 종전에도 그 논쟁의 핵심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희 평론가께서 추가 발언 요청을 예, 제가 하셨어요.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예. 절차와 관련된 거를 말씀하셔가지고 예, 제가 예. 국회 좀 오래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면 예.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왜 된 거냐면 예. 사개특위가 그 자기의 역할을 다 끝내지 못하고 해산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사개특위면 이제 그 전체 이름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예. 사개특위. 거기에서 만약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예. 아니면 그 사개특위를 해산시키지 않고 예. 180일을 있게 했다면 법사위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91일 도과시켜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해산이 되면서 사개특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없어진 상태에서 법사위 법안으로 이게 온 겁니다. 그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법사위 법안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럴 거였으면 사개특위를 좀 예. 더 연장해가지고 일을 마무리하게 하든가 예. 아니면은 논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논의를 해가면서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을 위한 비난만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큰 문제가 그러니까 발생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다루는 위원회가 지금까지 유기됐으면 이달 말까지 존재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법안은 자연스럽게 법사위로 넘어가게 가서 되겠죠. 3개월 정도 또 논의될 시간이 있었는데 90일,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검찰 힘 빼기 문제가 좀 전에 나왔는데 저는 검찰 힘을 뺄 때 그 권한을 행정 권한으로 가져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독립성을 지켜주면서 빼야지. 왜냐하면 검찰 문제만큼 우리 정치에서 큰 문제가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그 감찰권을 행정부의 감찰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개혁 내용에는 그런 부분도 빠져 있다는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 그 법사위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법사위가 이제 8월 31일자로 종료가 됐어요. 연장이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료가 법사위가 아니라 됐는데 사개특위. 사개특위가. 근데 이제 그 종료된 이유가
거의 제1소위원장의 그 선출 문제 갖고 서로 다퉜던 것이지 한국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만약에 설립돼서 지금 가동되고 있다면 검찰의 저런 수사가 가능했는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수처의 필요성과 관련돼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검찰개혁, 뭐 사법개혁 얘기하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새로 만드는 부분 하나고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부분을 조정하는 거. 쉽게 말하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상당 부분을 경찰에 준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래도 좀 영향력이 빠지게 되겠죠. 뭐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다툼 여전히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검찰과도 관련이 있고요. 검찰 개혁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이죠. 지난주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른바 윤중천, 뭐 과거에 이 문제가 됐던 인물인데 윤석열 총장을 뭐 접대를 했느네, 안 했네, 이게 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발칵했죠, 정치권과 검찰이. 지금 검찰은 당시에 강력히 부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어떻게 보면 관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일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윤석열,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고소, 기획폭로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통상 뭐 그 언론사 아니면 그 기사를 쓴 기자 이런데 거기에 더해서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고소 대상이. 이거는 누군지 특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입니다. 총장 흠집 내기용 의도적 제보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 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소하겠다는. 그럼 아까 앞서서 기사에 조국 장관이 끝까지 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끝까지. 끝을 보겠다. 그럼 이 윤석열 총장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끝을 보겠다라는 의지인가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별장 접대 보고서 접근자 조사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실 편집위원.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고소한 이 상황. 이거 해석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윤석열 총장이 91년도 검찰 들어왔으니까 한 30년 동안 범죄자들 봐왔죠. 범죄자들 보면 범죄자들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리고 어쩌다가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근데 이번 사안을 윤석열 총장이 쳐다보니까 어쩌다가 보도를 한 것이 아니고 결국 어떤 의도가 있는 기획적인 요소가 있는 그러한 보도라는 의심을 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뭡니까? 의도가 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어떤 사실을 취재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도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그 이상 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획적인 어떤 목표를 가진 그러한 보도였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의심되니 단순 보도가 아니니 그 배후를 반드시 해서 그 배후까지 처벌을 해야 되겠다는 그 여러 가지 범죄자들 많이 보면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 요 놈은 요런 식으로 했구나. 결국에는 그러한 의심이 저렇게까지 고소전을 확대하는 것인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좀 파장이 크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까지 만약에 검찰이 이거 지금 검찰에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이게 알아보게 된다면 이게 커지겠거든요. 근데요, 장미 변호사. 이게 특정 인물이 이게 지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렇다면 검찰의 경우 이거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출판물에 의한 뭐 기사 작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을 이제 담당해서 수행하다 보면 실제로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서 기사화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 중에 끝까지 숨기면 본인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 윤석열 총장의 고소장에 그 보도에 관여한 이들 물론 특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칭하는 건 제보자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게 폭넓게 단순히 그 해당 기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종결되는 게 아니라 이 가외적으로 제보자에 대한 어떤 수사까지도 폭넓게 진행이 될 걸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결국 이 보도에 관여한 이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보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 뭔가 얘기가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밝히지 않는다면 또 모를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거는.
예, 그러나 지금 또 뭐 일부 누구 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풍문까지도 어쨌든 조사를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까지 되면 약간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수사의 범위가.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축으로 또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조국 스모킹건 잡았나 못 잡았나.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가 여러 차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을 해요. 이 검찰 수사가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모킹건이 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왜 이렇게 수사가 길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 또 그러죠. 이 수사가 너무 늘어진다 지금 점점. 그러자 검찰 외압 탓 수사 장기화되고 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다 그러네요.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미뤄지자 해석이 문문합니다. 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확실한 패 없다는 것 깨달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또 검찰 수사 관련해서 며칠 전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멈춰야 된다. 뭐 검찰이 결정적인 거 뭐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노래가 또 뒷말이 있어요. 법원 계좌 추적 영장 제동 걸자 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한계다. 뭐 이런 또 검찰 쪽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뭔가 좀 길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또 이거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에요. 아무튼 상황은 이런데요. 이 기사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해설 들어보시죠. 주제 봅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조국 수호 선봉에 선 유시민. 방금 검찰 수사 관련된 기사에서도 유시민 이사장 등장했죠. 그러면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조국 수호, 뭐 일각에서는 조국 대전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미 참전을 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관련 기사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사 소개해드리는 동안 패널 네 분께서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조국 대전, 조국 수호 선봉에 선 유시민 이사장,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여러 가지 결과일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에 대한 결과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매일경제 기사 이렇게 돼 있군요. 정치 안 한다더니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본인은 정치인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어요. 정치 안 한다더니 여의도 한복판에 뛰어든 유시민. 여기서 말한 여의도. 정치권의 상징과 같은 곳이죠. 여의도. 그러니까 정치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정치 한복판에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제주에서 특강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또 검찰 수사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백꽃 수색 불구 검찰 스모킹건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 수사해봐야 뭐 못 찾아낸다 뭐 이런 걸 지금 예측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요. 그러면서 이제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입니다. 검찰 수사 이젠 끝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정부 정치적 사수대 역할을 하고 있다. 잠재적 대선 주자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여당 일부에서는요. 중도층 확산에 도움이 안 된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선봉에 서는 거 이거 내년 총선도 있고 한데 중도층으로 표가 확산되는 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지층한테는 지지층 결집에 효과는 있지만 중도층 확산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국당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강력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뭐 그동안 이 유시민 이사장의 정치적 발언들 하면서 소개된 게 있는데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부터 보시죠. 아래부터 시간이 좀 앞선 시간인데요. 8월 말에 조국을 무너뜨리려는 욕망이 언론을 지배한다. 그리고요. 9월 말입니다. 검찰 수사는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다. 그리고요. 최근에 KBS와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뭔가 좀 큰 문제가 좀 있죠. 내가 KBS 사장이면 모두 보직해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지난 10일 검찰 증거 없는 것 확실. 이젠 수사 마무리할
시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 왜 그럴까가 궁금해지거든요. 왜에 대해서 분석을 한 기사입니다. 유시민 검찰 수사 마무리할 때다. 궤변이란 비판을 받으면서도 조국 수호 선봉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왜일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엔. 여기 보면 요 작은 제목에 이제 그 이유가 좀 딱 맞는 이유라기보다는 분석이죠.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여권에선 노무현 트라우마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어려웠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조국이 뚫리면 문정권 붕괴 시작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또 이런 이유가 좀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분의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조국 대전, 조국 수호 선봉에 선 유시민 이사장인데 어떤 결과를 향후에 가져올까? 그거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김상일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많은 정치적 발언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 궤변이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궤변은 나는 정치를 안 한다는 말이 가장 큰 궤변이라고 그럼 생각을 지금 해요. 발언이 아니라 그 앞선 발언이네요. 그거는. 뭐 정치를 안 한 적이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 그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가장 큰 열성 지지층인 친문 왕자의 게임을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친문 왕자라는 자리를 앉기 위한 게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열성 지지자들이 이제 가야 될 후보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유시민 전 장관도 지금 이사장도 그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게임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저께인가요? 그 유시민 이사장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쓰는 것이 조리돌림 느낌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만한 금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 포토라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섰는데 그것이 조리돌림이다라고 말을 한다. 저는 이것은 이 왕자의 게임 중에서 정의당 이력이 한 10여 년 되시잖아요, 이분이. 그 정의당 이력 지우기가 아닌가 이런 아주 의심이 좀 강하게 저는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저는 규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친문 왕자의 게임 중이다, 지금. 알겠습니다. 용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분이 1인 5역을 지금 하고 계시 5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뭐 본인이 이제 최성해 경향대 총장하고 전화 통화한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취재의 일환이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뭐 김PB 이런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인터뷰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거 보면 또 작가로서 상상력도 또 가미시키시는 걸로 또 보이고 검사의 뭐 수사를 끝날 때 됐다 그러면 검사로서의 역할도 하시는 지금 것 방금 같고. 소개한 그 기사들. 뭘 얻지 못할 거다 그러면 또 판사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이런 모든 역할을 보여주시지만 실제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뽐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정치인으로서는 공감 능력이 제일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정치인으로 다시 재기를 하면서 이미 이제 그 공감 능력 상실과 어떤 신뢰를 잃었다. 왜 하필 이때 뛰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사감이 없다 그러면 이건 분노의 정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분노의 정치의 일환이고 사감이 있다 그러면 더욱더 이건 지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런 정치적 목적 하에서 사회적 어떤 공동체의 기준을 본인이 없애버리는 이런 행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모로 보나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옛날에 유시민 작가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떤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관련 드린 질문은 유시민 이사장 지금 이런 모습인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 하는데 단도직입 또 질문 드릴게요. 윤기찬 변호사께.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 차기에 여권의 대권 주자로 올라설 것이다. 이걸 올라설 것이다? 서지 않을 것이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올라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올라서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진보 진영의 여러 그 지지층 중에서도 조국 장관 이 사태 관련돼서 일반적 사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권의 대권 주자로 가려고 그러면 승산이 있는 분을 지지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사회적 기준을 무시하는 분이 승산이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대권 주자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유민 변호사는 조국 옹호는 옹호일 뿐 이렇게 쓰셨는데 아까 윤기찬 변호사께 제가 드린 질문 그 답도 좀 같이 아울러서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어떤 정치적 의도나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뭐 보수 언론에서도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의 행보가 지지층 결집에는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다소 이제 진정성 있게 이 발언이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거는 본인이 이게 자기가 정치를 하지 않겠다. 자기는 정치에 전혀 발을 담그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반은 언론인처럼 보여지고 다소 진정성 있게 그 발언이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고 향후 대권 행보를 노린 거고 이런 어떤 해석과 이런 것들이 개입하는 순간 상당히 지금의 주장과 발언들은 희석되고 오염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자기가 말한 것을 지켜야 본인의 어떤 지금의 주장도 좀 더 이제 폭넓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치를 실제로 하는 그런 선택을 본인이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는 아니다. 정치 안 한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는 맥락으로 보면 그럼 향후에 대선 주자 이거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저는 본인이 최소한 정치에 다시 발을 담그지는 않을 것 그러면 뭐 같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반영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전망하지는 않는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뭐 많이 쓰셨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 몇 달 동안 생업인 작가를 뒤로 하고 아주 열심히 조국 장관 변호에 나셨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께서. 그래서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 토끼장의 문은 열심히 잠궜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부분은 단도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집토끼는 한 마리도 도망가지 않고 집토끼는 지금 모두 결속을 해서 지금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유시민 장관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잡아야 할 산토끼는 모두 도망가 버렸다. 내년 총선도 그러하고 향후에 자신이 목표로 할 수 있는 대선 고지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 않은가. 사실 유시민 이사장은 TK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면 표의 확장성이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많다는 것이죠. TK에서 고정표를 30% 내지 40% 확보를 한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모든 것을 따놓은 당상인데 지금 이렇게 한다면 영남에서 유시민 이사장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고 이것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그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은 이번 조국 수호 작전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범했고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저 똑똑한 유시민 이사장이 조롱받는 사람이 되었다. 많은 궤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10월 9일 날 서울대생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가짜 표창장을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 가짜가 판치고 있다는 것을 대학생들이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옹호하는 유시민 이사장도 같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정치인으로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패널분들 설명이 다양합니다만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결론은 좀 모이네요. 유시민 이사장이 차기 대선 주자, 대권과 관련해서는 조금 멀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인데 이유는 다릅니다. 각각의 다른 이유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분석을 오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또의 비극이다. 오늘 이런 제목 참 많이 달렸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동생 살해한 로또 1등의 비극. 로또 1등은 행복 아닙니까? 행운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운이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결국은 참혹한 비극을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작은 제목으로 내용이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보시죠. 8억을 받은 로또에 당첨이 돼서 8억을 받은 50대 형제들의 1억씩 나눠줬습니다. 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형제들에게 큰 행운이 왔는데 조금씩 나눠준 겁니다. 좋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당첨금으로 차린 정육식당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경영난에 빠진 거예요. 그러자 돈을 나눠준 동생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비극이요. 그런데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갚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사가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이자도 갚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은행빚을 놓고 동생과 다투다가 결국에는 범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얘기해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떠오르시죠?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로또 1등의 비극이 돼버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우미 변호사. 네. 이럴 상황을 보면 차라리 당첨 안 되는 게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상황은요. 예, 그렇습니다. 당첨이 안 됐더라면 정말 이런 비극이 이런 일 없었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그 돈을 자기 형제들한테 나눠주고 그 돈을 좀 종잣돈으로 예. 해서 동생이 집을 사면서 예. 그걸 자신의 이제 로또 당첨자인 그 지금 피해자가 예.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내가 너 집 사는데 돈을 보태줬는데라는 이유로 이제 담보대출을 예. 받았고 이게 선의와 선의가 이어지다가 결국엔 이런 어떤 좀 비극적인 상황까지 예. 온 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윤시환 변호사. 만약에 이런 사건에 대한 의뢰를 받으시면 어떻게 변호를 하시겠어요? 이게 로또 1등이 비극은 아닌 것 같아요. 1등이 당첨돼서 당첨금은 정말 우애 좋게 잘 나눴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1억 4천만 원을 예. 주고 그 보태서 집을 사게 된 거니까 예. 그 이후에 담보대출 받은 4,600만 원에 대해서 채무자가 아마 동생으로 돼 있을 거고 예. 또 집이 담보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예. 이자를 안 갚으면 경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고 예. 그러니까 이자를 누가 갚느니 싸우다가 예. 형 입장에서는 내가 1억 4천만 원을 줬는데 예. 이거 하나 못 갚아주냐라는 거고 동생 입장에서 또 힘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 탓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사실 로또 1등 당첨 사건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건 정말 비극이죠. 왜냐하면 부부지간에 싸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당첨금 부부끼리? 권한 갖고. 예. 그거는 진짜 1등 로또 당첨이 비극이죠. 직접적으로 아주 예, 관련된 거네요. 이거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 어떻게 보면 이분도 식당을 열은 걸 봐서는 낭비한 것 같지는 않고 열심히 살아온 것 그렇죠. 같아요. 뭔가를 더 그걸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한 거예요. 동생분도 그 부인분이 아마 시장에서 이렇게 그 장사를 하는 걸 봐서 예. 열심히 사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20여만 원 되는 이자 그 부담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서 예. 저는 사회 구조적으로 좀 씁쓸한 면이 있어요. 로또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형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탄원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상황이 꼭 어떻게 된 거고 이게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됐다라는 어떤 설명. 그리고 아마 법원도 참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어떤 판결을 내야 될지. 아무튼 비극입니다. 로또 당첨으로부터 시작돼. 윤기찬 변호사는 로또의 비극이 아니라 로또부터 시작이 됐으나 그 이후에는 다른 사항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여튼 로또부터 시작된 비극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멧돼지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요. 보시죠. 정부, 군 저격수까지 동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멧돼지와의 전면전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강력 대책입니다. 남양주, 춘천 등에서 집중 포획한다. 지금 멧돼지가 아주 강력히 의심을 받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접경지역 근처에 자꾸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요. 아쉬운 대목, 비판을 받을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멧돼지 폐사체 급증, 정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판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처음에 이 멧돼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동안 이의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 이거 잘 봐야 된다 얘기가 있었는데 별거 아니란 식으로 처음에 지금 반응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시죠. 북한 발병 신고한 후 7월부터 접경지역 폐사체 89 이상 발견이 됐는데 DMZ 철땡 못 뚫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발언도 참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죠. 헛다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헛다리. 철원 폐사체 두 구모도 양성 반응. 살아있는 멧돼지에서도 검출됐다. 그래서 지금 뭐 멧돼지 보는 즉시 사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뒤늦은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애꿎은 돼지만 다 살처분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이게 진짜 이유라면. 근데 지금 이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이쪽에 보면 뭐 멧돼지 번식기에 뭐 100km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양동 농가에서
멧돼지부터 살처분하라. 그러니까 그냥 잘 키우는 돼지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양로 농가들이 이제는 저항을 하는 겁니다. 왜? 멧돼지가 문제인데 멀쩡한 돼지를 이렇게 자꾸 살처분했냐. 그래서 연천군 모든 돼지 살처분 거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노릇인 거죠. 김수환 평론가. 예. 정부가 뭔가 확실히 놓친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국방부 장관께서 예.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DMZ 뚫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예. 그 국방부 장관께서 안보와 국민 안전 예. 두 가지는 0.000000001%도 사실은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뚫리면 초기 진단이 잘못되면 예. 그 다음에 막는 거는 예. 진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지 않습니까? 예. 이게 멧돼지 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초기 예. 진단을 좀 잘해서 막았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 돼지들 애꿎게 그렇게 살처분 안 해도 되고 분위기로 보면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요. 그리고 방역해야 되는 예. 공간도 상당히 줄여서 좁힐 수 있고 이랬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확장된 걸로 볼 수밖에 예. 없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안보와 관련해도 경계에 실패하시더니 예. 이 초기 진단 경계에도 실패하신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농민들이 살처분에 대한 뭐 거부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니까요. 늦은 건 늦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대처 그리고 정확한 진단 빨리 좀 내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방문한다는 내용 어제 좀 나왔죠. 공식적으로 이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베 총리 만나는 이낙연 국무총리 한일 갈등 돌파구 찾나.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24일 일본 공식 방문합니다. 22일에 일왕 즉위식이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방일은 불발됐지만 고위급 새 대화 채널 마련이란 의미가 있다. 그리고 23일 즉위식 다음 날입니다. 23일엔 아베 총리 주최 연찬에 참석하는데 별도의 회담 가질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정식적인 회담일지 아니면 그냥 약식으로 잠깐 얘기한 정도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이낙연 국무총리 갖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 보복 원상 회복이 먼저지 뭐 만난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런데요. 앞선 얘기입니다. 앞선 얘기. 이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징용 판결 관계 악화 이후 한일 최고위급 회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중앙일보 기사에 요 기사 말고요. 다른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가 뭐냐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얼마 전에 뭐 정대철 전 의원 등 이건 중진들을 만나서 어떤 저녁 가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중진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한테. 특사 혹시 뭐 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인하지 않고 그런데 부인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느냐. 뭐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물밑 접촉이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과연 무엇일까? 최영철 편집이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일본에 가지 않는 건 일왕 즉위식에 특사를 보내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었다는 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저희가 근린 외교를 잘 못해서 굉장히 네. 좀 어려운 지경에 몇 년 동안 처해 있었습니다. 중국과 사이가 나빴고 그리고 일본과 최근에 사이가 나빠지면서 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색이가 많이 났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가시는 그림보다는 일단 총리께서 먼저 가셔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쌓였던 문제를 한번 해결한 뒤에 한번 걸음망을 걸은 뒤에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으로 풀어간다면 일본과 지금 심각하게 멀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쩌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이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냥 우리와 거리를 둘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일본의 처지도 있고 그리고 일본이 이번에 태풍 피해도 크게 입었고 여러 가지 일본과 여러 가지로 그 연결고리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는 총리께서 먼저 가셔서 현안을 해결한 뒤에 가까운 시일 내에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와 만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풀어서 일본을
진정한 이웃 국가로서 우리가 지렛대로 좀 활용을 해서 중국과도 그러하고 북한과도 그러하고 우리가 외교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는 모습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이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대철 전 새천년 민주당 대표 특사 일본에 갔다 왔지 이렇게 물으니까요. 이낙연 국무총리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지난주 총리 공관에서 원로들 모임이 있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 좋겠는데 물밑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전해졌어요. 여권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방일 얘기가 돌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사로 혹시라도 국정원장이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얘기는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는요. 아베 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 인연을 다룬 얘기인데 다음 기사입니다. 이 총리 아베와 수차례 독대, 서울서 소주 마실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일본에 능통해서 인맥도 풍부하고 뭐 한일 의맥 활동도 많이 했다. 여기 보면 지난해 9월에 러시아 동방경제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베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2005년에 아베 총리가 그 당시 그냥 의원이었습니다. 관방장관이 되기 직전 서울에 와서 비 오는 주말에 소주를 마셨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옛날 회상을 하면서 아베 총리가 굉장히 돈독하게 지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인연이 있었군요. 소주를 같이 마시는 사이. 자, 그럼 여기서요. 과거에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아베 신조 총리 각하와 몇 차례 뵙고 오늘 또 뵙게 돼서 몹시 반갑습니다. 2005년 총리 각하께서 관방장관이 되기 직전에 서울에 오셔서 비 오는 주말에 소주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저렇게 얘기해서 아무튼 돈독한 사이인데, 자, 돈독한 건 도통하고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와 일본은 굉장히 좀 경색이 돼 있고, 글쎄 뭐 험악하다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풀어지고 있는데 20일 요 날을 좀 계기로 뭐 어떤 돌파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일본과 관련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태풍 하기비스, 뭐 역대급 태풍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일본을 쓸고 갔습니다. 일단 여기 사진 좀 보실까요? 이 신칸센입니다. 고속철이잖아요. 물에 잠겼습니다. 절반쯤 잠겼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이 정도로 폭우가 내렸는데 1000mm, 그러니까 일본에서 1년에 내리는 비의 40%랍니다. 그 비가 뭐 한 이틀 정도 사이에 다 내린 겁니다. 그러니 이게 엉망이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관심 가질 분야는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역대급 태풍에 일본 1000mm 물폭탄, 원전 방사능 폐기물 홍수에 유실됐답니다. 이거 유실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없어졌답니다. 이틀 만에 연간 강수량의 뭐 40% 쏟아졌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누수 경보도 울렸고요. 제방 붕괴 등 뭐 지방 피해가 많은데 이 폐기물 담은 게 이게 사라졌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좀 충격을 줄 것 같습니다. 일본이요. 이게 꼼꼼한 나라라고 통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 때도 웬만하면 끄떡하지 않는다는데 이런 원전 방사능 폐기물을 이걸 유실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요. 아무튼 이런 논란이 좀 있다고 합니다.